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문제, 그리고 고의, 그리고 사실의 착오,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형벌 제도의 변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은 먼저 복수라는 개념의 형벌, 그 다음에 겁을 주는 유야시대의 개념, 그리고 박예시대, 그리고 과학시대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벌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가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대가, 응보로서의 형벌을 응보형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형주의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부과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다시 일반 예방주의와 특별 예방주의가 있습니다. 일반 예방주의에서는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형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예방하자. 일반 예방주의고요. 특별 예방주의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 예컨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재범을 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특별 예방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형벌 이론은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가 있고 그 목적형에는 일반인들의 범죄를 예방하는 일반 예방주의, 그리고 전과자, 재범 방지, 특별한 사람, 이 사람들을 예방하는 특별 예방주의,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범죄 이론을 보겠습니다. 범죄를 객관적으로 볼 거냐, 객관주의, 주관적으로 볼 거냐, 주관주의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를 위주로 보는 것이 객관주의고요.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 그리고 결과가 되겠죠. 눈에 안 보이는 거, 성격이죠. 반사회적 성격. 성격주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자를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객관주의는 자유의사를 전제로 합니다. 자유의사라는 것은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다. 범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기 나름대로 자유로운 의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하기로 결정나 있는 것이 아니다. 미리 결정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결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주관주의에서는 인간에게 있는 자유사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저지르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서로 반대죠. 자, 객관주의는 위법성 평가 방법을 객관적 위법성론입니다. 객관적,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정신병자가 살인을 한다. 자, 정신병자가 칼을 들고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정신병자의 행동이 칼을 들고 공격을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위법인 것이죠. 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관주의 입장에 보면, 주관주의 입장에서는 정신병자가 칼을 들고 공격한다 라고 할 때 정신병자는 눈에 안 보이는 내용을 볼 때는 이거는 위법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칼을 들고 공격했을 때 방어, 정당방위라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로지 도망가는 일, 긴급피난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근거 부분에 대해서도 인간에게는 자유사가 있다라고 보는 객관주의 입장에서는 자유사가 있으니까 옳고 그른 걸 판단해서 범죄를 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했으니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관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사적 성격의 문제가 있어요. 성격. 따라서 성격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거는 사유적으로 책임이 있다. 사유적 책임론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양자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 능력의 본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책임 능력을 객관주의에서는 범죄 능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주관주의 입장에서는 책임 능력은 형벌 능력으로 봐요. 형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능력, 이건 형벌 능력의 문제다. 또는 수용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사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위법성 평가 방법에서 객관주의는 객관적 위법성론, 주관주의는 주관적 위법성론을 취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의 근거를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사에 두고 주관주의 사유책임론은 반사적 성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범죄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범죄는 뭘 갖다 범죄라고 하느냐. 우리가 흔히 서로 이야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마땅치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너의 그런 행동은 범죄야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범죄란 개념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형법에서 얘기할 때 범죄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다. 형식적이라는 말은 이거는 실정법상의 이런 뜻입니다. 실정법상. 그러니까 법 규정에 따라서 볼 때 범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성립 요건을 떠올려야 돼요.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갖췄을 때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범죄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볼 때 범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A, B 그 두 남녀가 부부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런데 둘이 각각 별거하고 있고 아는 체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부부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부부가 아니죠. 똑같습니다. 형식적이라는 말은 법적인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부부란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 쇼윈도 부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범죄란 말은 법적으로 범죄란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실정법상의 범죄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적이란 말은 내용을 따져,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반사적 행동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적 행동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범죄인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범죄 성립 요건이에요. 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범죄는 그냥 저건 나쁜 놈 하면 다 범죄인지 알아요. 그렇지가 않고 우리 형법에서 범죄, 형사상의 범죄, 그럴 때는 범죄의 성립 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돼요. 구성 요건, 구성. 살인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죄를 구성하는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 이런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해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돼요. 태아가 아니고 사람. 그 다음에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이라는 말은 법에 위반하면서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 위반되는 것을 위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책임. 정신병자가 살인했다. 그러면은 정신병자는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범죄 성립 요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절도를 했다. 그러면은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은 맞아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형사상의 미성년자입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성립 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이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 해당해서 딱 들어맞고 그 다음에 위법성, 그 다음에 책임성 세 가지를 갖출 때 우리가 범죄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위법한 것은 전부 다 범죄다. X입니다. 구성력,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다 갖추고 있을 때 범죄다. 오케이. 그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처벌 조건입니다. 자, 범죄만 하면 무조건 처벌하냐? 그렇지가 않고 처벌하는데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객관적 처벌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경찰 공무원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공부를 하면서 내가 나중에 경찰 공무원이 된다면 나이트클럽 사장 당신 내가 다 봐줄 테니까 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경찰 공무원이 되지 않았지만 사전수뢰죄라고 하는 범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됐을 때의 처벌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된 때라는 말이 처벌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됐다는 사실이 바로 처벌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적 처벌 조각사회예요. 그 사람으로서 처벌이 안 되는 그러한 조각사회입니다. 앞에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친족상 도래가 있어요. 친족상 도래란 말은 여러분이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해서 용돈이 좀 부족해서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10만 원 훔쳤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지갑에서 훔쳤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아버지 것을 훔쳤지만 절도죄라는 범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처벌되느냐? 처벌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있죠. 법이 그걸 처벌까지 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면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친족상 도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분, 이번엔 소추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추라는 말은 검사가 기소하는 것을 소추라고 그래요. 소추. 또는 형소소법에 보면은 형소법에서 공소제기, 소추, 기소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검사 마음대로 안 될 걸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건. 우리가 흔히 소송 조건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는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가 있습니다. 친고죄는 정지조건부 범죄라고도 합니다. 친고죄는 친고니까 뭐예요? 친이 고소가 있어야. 누가 친이? 피해자 등이 친이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검사가 제멋대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친고죄라고 그래요. 친고죄. 예를 들어서 모욕죄다. 모욕죄.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안 했다라고 하면 검사는 그 사람을 아무리 나쁘게 보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친고죄라고 그래요. 친고죄. 자,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은 뭐냐? 반의사란 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처벌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명예훼손죄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명예훼손죄. 자, 여러 사람 앞에서 사장님에 대해서 사장님이 비서하고 노란하고 난리다. 여기 여행 다니면서 호텔 투숙하고 난리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줬습니다. 명예훼손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그 사장님이, 피해를 입은 사장님이 나는 저분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해제가 돼버려요. 그런 걸 무슨 죄라고 한다? 반의사불벌죄라고 그래요. 반의사불벌죄. 그래서 소추 조건에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범죄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결과범과 거동범이 있어요. 자, 범죄가 기수범이 되는데 결과 발생이 필요하냐? 필요한 것을 결과범. 결과 발생이 필요한가? 필요하면 결과범. 결과 발생 필요 없고 거동만 있으면 바로 기수가 된다. 그걸 우리가 결과범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목에 총을 겨누고 총을 쐈습니다. 그럼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했죠? 그럼 살인죄 기수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결과범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거동범 같은 경우는 A라는 사람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또는 검찰에 가서 고소나 또는 제3자 입장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신고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무고죄의 기수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라는 거동만 있으면 바로 뭐가 된다? 기소가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 거동범이라고 그래요. 거동만 있으면 바로 기소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무고죄라든가 유정죄라든가 모욕죄라든가 명예훼손죄라든가 폭행죄, 단순 폭행죄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침해범과 위헌범도 마찬가지로 침해범은 바로 결과범 성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헌범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위헌범이 있고 추상적 위헌범이 있어요. 자, 구체적 위헌범은 결과범 성격이고요. 추상적 위헌범은 거동범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형법 강론에 들어가면 자, 구체적 위헌범의 경우에 이러한 내용들이 쭉 있고요. 자, 추상적 위헌범의 경우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방화 같은 경우에도 현주건조물 방화죄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람이 주거로 쓰고 있는 건물에 방화를 했다. 그러면은 추상적 위헌만 있더라도 이게 기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번에는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자기 소유. 그럼 자기 소유다라고 할 때는 구체적 위험, 구체적 위험이란 말은 공익에 대한 그 위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위험이 있을 때 기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왜 따지냐 그러면 우리가 고의라는 것은 어떤 걸 고의적으로 한다, 의도적으로 한다, 알면서 한다. 이걸 고의라고 하는데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예요. 고의라는 것은 어떤 걸 알면서 한다. 인식 플러스 의사. 범죄하겠다는 의사, 의욕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구체적 위헌범의 경우에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추상적 위헌범은 추상적 위헌만 있으면 바로 기소가 되기 때문에 위험성의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이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감금죄가 있었어요. 감금죄. 예컨대 여러분 헤어졌던 여자친구를 여러분 차에 태워가지고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30분씩 막 계속해서 안 내려주고 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감금죄의 기수범이 됩니다. 그런데 내려주는 것은 한 2, 3일 동안 계속 다니다가 이틀 지나서 내려줬어요. 그러면 기수는 10분, 20분 지나면서 기수가 됐지만 범죄가 종료되는 시점은 2, 3일이 지나서 내려줬을 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수 시점과 종료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왜 이걸 구분하느냐 그러면은
공동정범, 종범, 정당방 이런 것들은 범죄 종료시까지 가능한 것이고, 자, 공소시효는 범죄 종료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기소 시점부터가 아니고 종료 시점에서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일반범이라는 것은 뭐냐? 일반인 누구나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을 일반범이라고 그래요. 자, 신문범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신문범이라는 게 있고 부진정신문범이라는 게 있어요. 진정신문범은 신분이 있는 사람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증죄다. 위증. 증인이다. 증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얘기합니다. 위증이죠. 아무나 위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부진정신범이라는 것은 신분이 있기 때문에 형벌이 가중되거나 또는 형벌이 감경되는 것을 부진정신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존속살해죄 그러면은 일반 살인죄하고 다르죠. 존속이단 말이에요. 비속이 존속을 살해한다. 그러니까는 형벌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 일반인의 개념이 아니고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한다. 이거는 당연히 무거워지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진정신문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수범이라는 것은 뭐냐? 자수범이란 말은 내가 범인이요, 자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수. 자수란 말은 자기 손으로 직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행위자 자신이 직접 자기 손으로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만 되는 범죄를 말해요. 위증죄다. 그러면 증인이 직접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위증을 하는 것이 되겠죠. 이걸 대신 누굴 시킬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 간접정범으로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간접정범은 뭐냐? 그러면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로 이용당하는 사람이 처벌이 안 되거나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야, 이러라. 너 저기 가서 가게에 가서 저 물건 좀 훔쳐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형사 미성년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되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시켰을 때 저는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수범은 간접정범 형태로 범할 수가 없다. 자기 손으로 직접, 자수, 손수자예요. 손으로 직접 범해야지 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위증죄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목적범은 목적이 있어야만 범죄가 되는 겁니다. 진정 목적범은 목적이 있어야지 성립하는 것을 말하고 부진정 목적범은 목적이 있어야지 형벌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것을 말해요. 자, 경향범은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공연음란죄. 무슨 경향? 음란한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옷을 벗고 고속도로를 달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공연음란죄가 됩니다. 예전에 강남역 인근에서 모 업체가 먹는 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몸 전체에다가 발라놓고 그 다음에 물로 쏴가지고 알몸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공연음란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범, 행위자의 내심적인 상태를 일부러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표현범, 위증죄 같은 경우에 증인은 물론 선서한 증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이 달라. 자기 내적인 거와 다르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범이라고 그래요. 결합범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걸 말하죠. 자, 강도는 남의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냥 가져와요. 이건 절도죠. 이번엔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을 폭행 협박을 해서 강제로 가져옵니다. 강도가 되죠. 폭행 협박을 하는데 강취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주게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이건 공갈죄가 됩니다. 폭행 협박이 아니고 기망, 속여서 주게 만들어요. 이런 사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데요. 강도는
폭행 협박으로 물건을 가져옵니다. 절도죠. 절도인데 수단이 폭행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폭행죄, 협박죄 플러스 절도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결합범이라고 그래요. 결합범. 자연범은 뭐냐? 자연범은 자연이 내버려 둬도 저거는 범죄다 이거죠.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내버려 둬도 그냥 범죄냐. 그건 자연범이에요. 자연범. 법정범이라는 것은 법이 정해놨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길거리 나가면 연세 높으신 분들 뭐 이렇게 박스 주워서 이렇게 매각하고 막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고물상 갖다 드리고. 근데 이분은 고물상 영업 허가를 안 받고 이거를 주워다가 영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돕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표창을 받아야 될 분이에요. 그러나 법이 고물상 영업법이 허가를 안 받으면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정해놨기 때문에 범죄가 됩니다. 법정범. 법이 정해놨기 때문에. 법이 정해놨기 때문에 범죄가 됩니다. 그런 걸 법정범이라고 그래요. 자, 계속해서 이제 행위론을 가봅니다. 행위. 법에서는, 형법에서는 사람의 행위를 다 행위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행위를, 예를 들어 잠을 자면서 무심결에 자면서 발로 탁 차가지고 상대방이 다쳤다. 폭행을 당해서 상해를 당했다. 그러면 폭행 상해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는 행위를 네 가지만 인정을 합니다. 고의행위, 과실행위, 자기행위, 부작위행위. 다시 한번 고의, 과실, 자기, 부작위. 이렇게 네 가지만 행위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행위론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행위만 있다라고 이렇게 행위론에서는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형법상 의미 있는 행동은 네 가지고 나머지는 의미 없는 무의식적 행동 등등이 있다. 이렇게 선을 형법에 의미 있는 행동과 의미 없는 행동을 구분지니까 어디까지가 한계다라는 걸 선을 그어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범죄인가 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있는데요. 요것들이 전부 다 행위여야만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연결하는 어떤 결합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동과 의미 없는 행동을 구별하는 한계 기능도 있고 고의, 과실, 자기, 부작이라는 네 개의 행위를 전체를 이렇게 묶어주는 상위 개념도 있고 그리고 구성적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라는 범죄 성립 요건을 서로가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과적 행위론입니다. 인과적 행위론은 인과, 의사에 근거를 해서 이루어지는 행동, 이것이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목적적 행위론은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목적성 플러스 거동성이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인과적 행위론에서는 의사에 근거한 행동이다는 얘기를 했어요. 의사. 그런데 의사는 있습니다. 의사는 살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의사는 있는데 총을 쐈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똑같이 취급한다? 말이 안 되겠죠. 따라서 안 죽었을 때는 미수의 개념이 더해져. 그래서 미수의 설명이 안 된다는 면에 문제가 있고 유의성과 거동성인데 거동성 없는 부작위 설명이 또 어렵다는 거죠. 자, 목적적 행위로는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면 과실범도 목적 추구입니까? 과실범? 그렇습니다. 과실범 처벌에 대한 얘기를 설명이 어렵습니다. 부작위는 거동성이 없기 때문에 또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의, 과실을, 자기, 부작위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한 결과 사회적 행위론이 등장을 합니다. 사회적 행위론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은 형법상 행위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 고의, 과실, 자기, 부작위, 미수까지도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행위론이 가장 지지를 받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격적 행위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상해서 우리가 그 행위론까지 내용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